저희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재판 중에 이게 첫 구형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2주 전에 변론 종결됐어야 될 사건이죠. 네. 그래서 변론기를 지난 9월 6일에 이제 공판기일에 그 선거법 위반 중에서 김문기 씨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네. 그러니까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부지 과거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죠. 네.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라고 네. 하는 그 국정감사 답변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고 그리고 아마 오늘 검찰이 구형하고 최후 변론을 하는 과정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죠. 4단계니까 엄청난 거예요. 시행업자들이 보면은 와 이거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적 이재명이냐? 대체 이재명 사건은 언제 판결하냐? 뭐 맨날 한다고만 하고 희망 고문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고 국민적인 피로감까지 있는데요. 보통 선거법 사건이 그 1심을 6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왜 2년이나 걸린 건지 그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그리고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각각 반드시 재판을 마쳐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죠. 사실은 이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가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재판부들이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근접한 기간에 많이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2년 3월 대선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10일까지가 공소시효였고 그래서 9월 9일에 공소 제기가 됐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0일이죠. 9월 20일이죠. 만으로 2년이 이미 넘었어요. 1심에서만. 해도 너무했죠. 제가 이 재판 경과를 좀 확인해봤더니 이제 이 사건은 공판 기일 이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했어요. 공준기일. 쟁점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입증 계획, 증인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를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거법 사건에서 그 6개월을 지키기가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공판 준비기일을 4번을 하면서 이미 거기서 6개월을 다 까먹었어요. 일회 공판기일이 3월 3일인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공준기일 4번이나 할 법한 사건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4번이나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많아야 한두 번 해서 정리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그동안에 기일 변경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변경된 것 그러니까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거나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뀐 건 빼고 날짜가 변경된 것만 기일 변경을 9번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기일 변경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저기 못하겠다. 왜냐면 나 그 국감에 가야 되니까 국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연기가 됐는데 그러고서 국감에 안 나간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 13일에 그런 일도 있었고. 국감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국감에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재판부를 거의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10번 정도가 이제 공판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공판기일 26번,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 4번 해가지고 도합 30번의 기일이 열렸고 오늘이 이제 27번째 공판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한 대로 이제 뭐 최후 변론까지 해서 종결이 된다면 27번 공판기일 만에 끝나는 거고 글쎄요 혹시 설마 오늘 못하고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지금 10시 반부터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피고인 신문을 쭉 하고 나서 아마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까지 붙여서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30여 차례나 할 사건인지 싶은데요. 잠깐만.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공판기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지고 사이즈가 큰 사건이면 다 6개월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하고 해봤냐면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성남시장 선거 나가서 명함을 한번 잘못 돌렸다가 벌금 50만 원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무죄 나온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사건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네. 그때는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 12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다음해 5월 16일에 나왔어요. 1심에서 물론 전부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6개월 하고 딱 5일 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 재판부는 어쨌든 공직선거법의 기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정말 했네요. 열심히 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 2심도 2019년 5월 27일에 올라가서 2019년 9월 6일에 선고를 합니다. 네. 그럼 3개월 하고 한 일주일 된 거예요. 그것도 공직선거법의 기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렇죠.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법 사건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허위사실 공표. 예. 그러니까 그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렇죠. 여부. 그다음에 그 대장동 공익 환수 관련된 거. 예.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혐의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건에서 증인이 55명이 나왔고요. 그 공판 기일도 20번을 했어요. 예. 그리고 기일 변경도 사실 3번이나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재판부가 어쨌든 6개월 하고 5일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은 하려면 하네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면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이제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죠. 네. 그 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했잖아요. 강규태. 예, 뭐 제가 이름은 굳이 말씀 안 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올해 2월에 사직을 하면서 재판부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서 증인이 50명에 달하는 사건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그 동문들이 있는 뭐 그 예. SNS에 올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서강대 카톡방인가 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55명이나 되는 선거법 및 다른 혐의가 병합된 사건도 재판부가 6개월 만에 하더라. 그것도 동일한 이재명 대표라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강규태 판사가 당시에 주변에다가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재판 구의전에 답답함을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강규태 판사가 그때 1년 4개월인가 아마 그때 재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뤄왔었다 뭐 그런 지적을 받아왔긴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검찰이 예. 뭘 요청했었냐면은 공판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이 재판부는 2주에 한 번 하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왔고 예. 그게 이제 2022년 9월에 기소가 돼서 1년 5개월 정도. 강규태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되다가 법관은 2월에 맞습니다. 사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월에 이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제가 강귀태라는 야구 선수 기억이 나는데 강규태라는 판사 이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사건 네. 쟁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법 사건의 쟁점이 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김문기를 모른다와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두 가지로 추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그 김문기 씨 모른다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2년이나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사 제목만 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김문기 모른다만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뭐 방송이나 그런 데서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을 누구를 알고 모르고는 주관적인 기억에 달린 거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가릴 수 있어서 뭐 허위 사실 공표 그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목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현혹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발언은 일단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예. 4번을 했습니다. 4번. 202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4군데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예요. 맨 처음에 SBS에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BS 라디오, KBS 마지막에는 요 가까운 데 있는 채널A에서까지 했는데 많이 했네요. 예. 제가 방금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바로 앞에 2021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김문기 씨가 돌아가십니다. 그랬죠. 예. 극단적 선택을 했죠. 12월 그리고 21일. 우리가 지금 김문기 씨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분의 정확한 그 직함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 1처장이죠. 네. 그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어느 선거에 나갔다고 해볼게요. 이동재 기자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 내가 그 사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4번의 방송에서 반복해서 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 선거와 관련해서 다분히 의도가 담긴 발언이에요. 당시에 이미 그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이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그만뒀고 그렇죠, 대선 후보 활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당연히 방송에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문기 처장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여러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그 순간의 어떤 주관적 기억에 의해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실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이에요. 결국 대장동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당선 목적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일단 그게 한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현동이죠. 백현동이 사실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건 훨씬 더 간명해요. 자, 백현동은 지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지 이름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속상하시니까. 그 옹벽 아파트 자리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그 전주 혁신도시, 전북 완주군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그 부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녹지 지역이었어요. 녹지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에 뭘 지어봤자 용적률은 맥시멈 1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을 얼마나 그 지을 수 있는지, 즉 쉽게 말하면은 요만한 땅에 우리가 블럭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녹지 지역을 그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 용적률 400%까지 될 수 있게 올려줘요. 400%. 이게 이제 무려 이제 4단계 용도 상향, 중상향이라고 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백현동의 아파트 지형 개발업자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로비를 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징역 5년 선고받고 2심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이번 달에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국회 국토위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할 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당시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걸 압박을 하고 성남시장이 응하지 않으면은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국토부 국감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토부는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없다. 증인들이 나와갖고 또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지난 6일, 그러니까 9월 6일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주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어느 출장을 누가 오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지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또 이러한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고 김문기 처장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다녀왔던 건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그 호주 뉴질랜드 가서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심지어는 골프 카트도 둘이 나란히 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나무 하나 이렇게 둘러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다 나왔고 뭐 그러니까 뭐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하면서 뭐 별거 다 한 거 사우나도 가고 그런 영화 대사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가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갈 때 어떻게 가요? 원래 김문기 처장은 그 명단에 없었어요. 성남시장이 포함시켜서 그 출장을 같이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김문기 전 처장이
다른 팀에서 맡고 있던 업무가 김문기 처장한테 이관이 돼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몰랐다는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게 4번의 발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생방송에서는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할 수 그러니까 있죠.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사 백보 양보해서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몰랐던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은 뭐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무려 일주일에 걸쳐서 4군데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첫 번째 질문을 받고 났을 때는 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관계를 자기가 다시 확인해 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뒤에 3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내가 그 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대선 때 토론하면요, 그 공보팀이나 그 여러 가지 팀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갖고 한마디 한마디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하기 때문에 4번이나 같은 거를 반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반복성이 있고 의도성이 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문기 처장이 단순한 어떤 직원이 아니고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주요한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면서 지금 2주 전에 피고인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 뭐 하위직 공무원, 하급자였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진술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시 발언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사정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그런 기사를 보시면 그거 이해를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인 다음 날에 크리스마스 춤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죄질이 나쁘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유무죄를 더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단연 백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건 국토부 공문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어요. 정말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김문기 처장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겨진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그러나 뭐가 더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쁘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독하는 듯한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급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 부분이요. 그러니까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정바울 씨,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업자죠. 이 정바울 씨도 사업성을 위해서 준 주거 지역이 아닌 2종 일반으로 용도 변경을 원했다면서 또 4단계로 상향하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다고 검찰이 이런 불리한 내용은 조사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쟁점을 많이 흐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도 제가 그 김인섭 씨 판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출마할 때 선대 본부장도 맡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냐면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중원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신청했다가 경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분당갑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김인섭 씨 판결문에 보면은 그 백현동 용도 변경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고 하는 개발업자가 처음에는 그 2종 주거 지역 그러면 용적률 250%까지죠. 250%로 그 용도 변경을 원했던 적도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처음에는 250%가 되는 2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원래 성남시 기본계획에 거기 뭐 하는 땅으로 잡혀 있었냐면 R&D 시설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용도 변경하더라도 그러면은 거기에 R&D 시설 몇 프로, 그다음에 주거 시설 몇 프로, 이 이제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주는 게 자, 당연히 특혜잖아요. 우리 4단계 종상향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종상향을 한 단계만 올려주는 것도 그 지역에서 대단한 민원 수건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목동 같으면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그 3종 주거 지역이 아니고 거기가 2종 주거 지역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2종에서 3종으로 한 단계 올려주는 거를 주민들이 맨날 현수막 붙이고 선거 때마다 선거 이슈가 되고 그랬어요. 최근에 됐죠. 그랬는데 4단계를 올려준다는 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일인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 판결문에 나와요. 성남시에서 이 개발업자한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네가 R&D 그 시설의 비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수익을 맞춰주기 위한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줄게 라고 하는 지침을 전달받고 실제로 다시 신청할 때는 계획을 바꿔서 내요. 주거 지역하고 R&D 지역의 비율을, 그 시설의 비율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뭐 2단계 상향 이걸 하도 표현을 문제 삼으니까 검찰이 올해 7월에 그 지금 선거법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됐어요. 그래서 일부 꼬투리 잡히는 표현들은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이고 사건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어 있는 백현동 관련된 문제 발언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도록 압박을 했다.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상.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성남시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시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합니다. 그게 혁신도시법 43조 6항이에요. 혁신도시법 43조 6항. 정확하게는 이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무슨 조항이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 부지로 쓰던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국토부 장관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 수립하면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시나 군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나 군의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요구를 받으면은 그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43조 6항에.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가 그 2014년 초에 전국의 20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부지들 조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뭐 그런 공문들을 보내는데 그 다음에 2014년 한 10월쯤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너네가 요구를 한 게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거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안 맞는데 그 용도 지역을 뭐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줘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공문으로. 그래서 국토부가 회신이 뭐라고 오냐면은 뭐 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가 아닌 하고 와요. 공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 여부는 성남시가 적이 판단할 사항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예요. 그렇게 공문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니까 그럼 그걸 모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고 내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공개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해요. 그 국정감사는 요즘 다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작년 한 11월 이 무렵부터 묘하게 변론 전략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방금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앞세우지 않다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국회에서 이렇게 그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국회법 해설서에서는 그 불이익한 처분은 뭐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그런 이제 행정적인 처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은 그 조문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요 라는 주장을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갑자기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야겠다. 사실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네. 보는 그런 네. 법조계의 시각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던 주장과 별개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이건 법률이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예,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야 이제 이게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전략을 약간 변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변경을 하게 된 배경에 당시에 그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 나와서 한 증언이 있어요. 이 분이 작년 가을에 김인섭 씨 재판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이제 성남시 주거환경과 지금은 퇴직했어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었기 때문에 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냐라고 이제 검사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근무하면서 국토부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완전 실패네요. 이게 이제 김인섭 씨 재판에서 맨 처음에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러니까는 성남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하냐.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약간 낙장불입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증언이 더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보낸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협조 요청을 한 거지 강제성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문 내용이 그 반드시 기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냐 그런 취지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 그런 사실이 있냐라고 하니까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 이재명 대표한테 그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다. 아까 제가 적이 판단하라고 했다고 그 공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도 했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 이렇게까지 증언했습니다. 이거를 아주 상세히 증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이 작년 10월에 김인섭 씨 재판에서 먼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나와서 또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혹시 그동안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건에서 직접 증인에게 반대 신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맞아요. 직접. 보통 피고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보통 본인의 변호인이 물어보지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굳이 그거를 직접 본인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본인한테 과연 유리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긁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때 긁혀가지고 업셋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이 나왔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 당시 정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를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그래서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거환경과장 하셨던 분이 없었다. 오로지 시장 지시사항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질문했다가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이제 작년 10월, 11월에 있고 그 앞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국토부 공문들 다 확인해서 기소했지 않겠습니까? 공문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 20여 개의 공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공문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상 처벌을 못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새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를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답변했던 것은 국토부 국정감사 답변 차원이었지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작년 한 11월, 12월 무렵부터는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주장도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높지 왜냐하면 않다. 이미 네.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그때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도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와서 계속 점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 국감에서 답변하기 전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문도 공개를 해요. 그 용도 변경에 관해서 그 검토를 하라는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결재를 한 그 공문도 전날 그 공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한 것을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와 분리해놓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했을 때 백현동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네. 김문기 모른다보다. 그래서 이건 공문도 남아 있고 예. 관련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분명하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보다는 백현동, 김문기 모른다도 물론 클리어하지만 백현동 부분이 좀 더 클리어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선거법 사건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양형 기준과 본 사건에서의 또 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사건에서의 가중 요소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대중들이 이거 선거법 사건 또 유력 정치인이면은 또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고해가지고 또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거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일단 허위사실 공표가 크게 보면 두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받아서 했다. 이 두 부분이 모두 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된다면 이거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고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예.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기준이 이제 가중 사유가 뭐 별다르게 없는 기본 영역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 징역 10개월 이하, 예. 벌금형을 선택하면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예요.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예. 그다음에 이게 가중 사유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돼서 가중 영역으로 가면은 징역형을 선고하면 징역 8월에서 2년. 징역 8월에서 2년. 그다음 벌금형을 선택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피선거권의 유지 여부를 가르는 벌금 1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셉니다, 사실은. 네. 500만 그렇죠.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감경 영역, 그러니까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가 두 가지 이상 깎아주는 있으면 거. 이제 예. 감경 영역으로 가는데 제가 양형 기준표하고 좀 대조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건 딱히 뭐가 잘 없어요. 지금 일단 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감경 요소 찾기가 딱히 힘들고 가중 요소는 오히려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그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일 때 중요하죠. 가중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자 지금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대장동과 직결되는 문제고 백현동 협박받아서 했다는 역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직결되는 문제고 예.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은 대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어떤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항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가중 요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 이거 가중 영역이거든요. 네. 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 방송에서 한 겁니다. CBS는 라디오에서 했는데 그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파성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채널A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해서 특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SBS, KBS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상파고. 그러니까 전파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 허위사실로 인정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 백현동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다고 하지만은 요새 국정감사 다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다 알려졌어요. 거의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전파성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전과도 있어요. 아까 제가 초입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성남시장 선거 나와서 과거에 명함 잘못 돌려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동종 전과는 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범행한 거면은 이것도 가중 요소로 보거든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거 가중 사유입니다. 예. 게다가 가장 큰 게 하나 남아있죠. 본인이 지금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법원이 어떤 다른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이 되면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실 만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 그 대선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 434억. 그렇죠. 예. 그 후보를 공천했던 당이 반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430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이 공중 분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도 그런 부분을 부담을 느껴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뭐 잘 설시해서 벌금 90만 원이나 80만 원을 선고하지 않을까. 설령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제가 민주당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정치자금 그 회계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2024년 상반기께 올라와 있어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민주당에 들어온 총 수입이 620억. 어우. 올해 이제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경상보조금 외에 선거보조금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20억을 받아서 450억 정도 썼다고 해요. 상반기에만 17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으로 치면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우량 회사입니다. 근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 그 회계보고 표에 보면은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322억이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이 한 490억 돼요. 490억.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당사가 있잖아요. 당사가 민주당 많이 올랐어요. 당사 건물을 2016년에 샀는데 네. 그 이제 최근에 그 중앙 선데이에서 자세히 좀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사를 살 때 192억 5천만 원인가 샀다고 하는데 당시에 공시지가가 40억, 지금 공시지가가 93억. 예. 그래서 중앙 선데이가 추산하기로는 그 당사 건물의 가치가 한 450억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민주당 당사를 살 때 민주당이 담보 대출 받았어요. 150억인가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민주당 그 당사 건물 토지 등기부도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 채권 최고액 180억으로 돼 있는 근저당은 말소가 안 되고 남아 있는데 대출 180억. 그런데 예. 중앙일보가 보도하기로는 그 150억 대출 다 갚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450억 원의 알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재산 많습니다. 예. 거기에 뭐 이렇게 전세권이 한 12억인가 설정돼 있던데 그거 빼도 400억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민주당의 회계 보고에 의하면 돈이 한 490억 남아 있다고 했고 당사가 한 430억 이상 순자산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800억이 넘어가네. 900억이 넘어가죠. 예,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430억을 반환한다고 해서 당이 망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검찰이 정확하게 입증을 한다면 예. 법원이 다른 복잡한 고려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35억 중에서 30억 원을 안 갚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알려졌는데도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이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안 갚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기 특히나 때문에. 당사 건물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265조의 2 제3항에 보면 네. 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잖아요. 네. 그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의 주 사무소가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를 해서 그 국세징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받아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당사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영등포 세무서장이 그 당사 건물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해서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먹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먹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낙지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법안을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민주당 먹튀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렇게 대선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을 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이런 국고보조금을 줄 때 반환해야 되는 돈은 상계하고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못 받아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못 받아낼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정당이 이게 재산이 없으면은 사실은 받아내기 곤란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이건 뭐 가상의 예를 상정하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그 어떤 당이 그런 사례가 됐을 때 남아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탈당해버리고 그 당을 그냥 유명무실한 껍데기로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 탈당해버리면은 사실은 그 유의미한 그 국고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사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 400억 넘는 돈을 한 번에 써서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받아내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돈을 받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씀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형 관련해서 짧게만 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사 사건의 형량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선거법 사건을 찾아보니까 아산시장 선거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경우도 있던데요.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 네.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허위의 정도가 중한가, 또 얼마나 많이 전파됐는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꼭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이 했던 거라면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돼가지고 뒤집혔었죠.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뭐 TV 토론 생방송에서 한 발언은 뭐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그게 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파기환송이 되긴 했는데 그때 300만 원 선고가 될 때 1심, 2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공통적으로 벌금 6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3가지를 받았었고 검찰이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때 600만 원을 구형한 배경에는 그 직권남용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된 혐의가 있었잖아요. 결국 뭐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따로 구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다른 혐의하고 이렇게 병합이 돼 있어도 선고를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가 선거법 때문인지 정확하게 가려야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유지되는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권남용 부분은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부분은 벌금 6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었던 거예요. 그 사례를 참고해보면 아마 이번에도 적어도 그 벌금 600만 원보다는 높은 형을 구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징역형 구형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공문이 그 20몇 차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성남시가 이거를 용도 변경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겠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에 그냥 완전히 100%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성이 중한 데다가 앞서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고 하는 발언은 4번의 방송에 순차적으로 나가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상대당 대표여도 백보양보해서 저는 생방송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3번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우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거든요. 검찰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뭐 선고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구형만큼은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법원에 그 요청을 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예.